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최정란, 300억 자산가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건 바로 제 자신의 장례식 이야기입니다. 2024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 강남의 그 유명한 대형 장례식장에서 제 장례식이 한창 치러지고 있었어요. 정말 친한 지인들, 제게 인사들, 동네 주민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줬죠. 근데 말이에요.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제 가족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큰아들 민수, 그 녀석이 상복 입고 눈물 훔치면서 조문객들한테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슬픈 척하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드디어 이제 엄마 재산이 전부 내 거다. 300억이면 도박빚 30억 갚고도 한참 남겠어. 엄마,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어이가 없죠? 제 회사에서 47억을 빼돌린 놈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리고 둘째 딸 혜진이, 그 애는 더했어요. 조문객들 앞에서는 오열하면서도 남편 귀에다 대고는 이런 말을 속삭이더라고요. 여보, 드디어 엄마 없어졌어. 이제 우리 차례야. 엄마만 없으면 다 우리 거였는데 이제야 현실이 됐네. 그 애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하면서 말이에요. 막내 며느리 윤정이는 어떨까요? 그 애는 남편 병호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곧 빚도 정리되고 우리도 강남에 집 살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드디어 돌아가셔서. 이 며느리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지 아세요? 저한테 혈압약이라면서 이상한 약을 몰래 다 먹였거든요. 서서히 독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막내 아들 병호는 또 어땠냐고요? 그놈은 벌써 제 이름으로 65억을 불법 대출받아서 사업에 날렸어요. 물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죠.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엄마 재산 받으면 일단 빚부터 갚고. 참 어이없죠? 300억이라는 돈 앞에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장례식장 벽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번쩍 켜지더니 그 안에 제가 나타났어요. 조문객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관 속에 누워 있어야 할 제가 스크린에서 멀쩡하게 앉아 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 얼굴 봤어야 했는데 정말 하얗게 질려가지고 혼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스크린 속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정란입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장례식은 가짜예요. 장례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가족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께 72시간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동안 저에게 저지른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72시간 안에 자수하지 않으면 제가 모아둔 증거들이 모두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 재산 300억 원 전액은 사회에 기부될 거예요. 민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스크린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이게 뭔 소리예요? 장난이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민수야, 너 우리 회사에서 47억 8천만 원 빼돌렸지? 그 돈으로 강원랜드 가서 도박하고 주식으로 날렸잖아. 지금 빚이 30억이나 남았고 증거는 여기 다 있다. 민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래졌어요.
혜진아, 너도 똑같다. 엄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의사한테 돈 주고 가짜 진단서 만들었잖아. 내 재산 뺏어먹으려고 말이야. 돈 주고 받은 통장 내역까지 다 있다. 이번엔 혜진이가 주저앉더라고요. 윤정아, 너는 정말 무서운 애구나. 엄마한테 혈압약이라고 속이고 독성 있는 약 먹였지? 천천히 죽이려고 했던 거야. 약국 영수증이랑 내 혈액검사 결과 다 보관해뒀다. 윤정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병호야, 너는 엄마 명의로 65억 불법 대출 받았지? 내 도장 위조하고 서류 조작해서 은행 직원과 녹음한 파일도 있다. 온 가족이 멘붕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던진 폭탄은 진짜 충격이었죠. 아, 그리고 민수야, 혜진아. 너희는 내 친자식이 아니다. 장래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젊을 때 바람 피웠고 나는 그걸 평생 숨기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더 숨길 이유가 없구나. DNA 검사 결과도 다 준비해놨다. 이 순간 장례식장은 완전 아수라장이 됐어요. 72시간이다. 그 안에 다 털어놔라. 안 그러면 너희가 한 짓들이 온 세상에 다 공개된다. 스크린이 꺼지자 조문객들은 수근거리며 하나둘 빠져나가고 가족들은 서로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도 처음엔 이럴 생각이 없었어요. 몇 달 전 일이에요. 제가 다니던 경로당에서 박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앞에서는 효자 연기하면서 뒤로는 할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에 다 날렸어요. 할머니가 알았을 땐 이미 집까지 넘어갈 위기였죠. 또 다른 분은 딸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매달 생활비는 받아가면서도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바빠서 못 간다고 하더래요. 정작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엄마, 급한 일 있어서 돈 좀 빌려줘라고 하고는 약속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얘기들 듣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내 자식들은 다를까? 하고 말이에요. 근데 보면 볼수록 똑같더라고요.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특히 민수는 정말 심했어요. 회사 돈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서 제가 아플 때도 회사 일이 바빠서라며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돈 얘기만 나오면 번개처럼 나타나더라고요. 혜진이는 더 악랄했어요. 제가 건강할 때는 좋은 딸 연기하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건망증 보이면 엄마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라며 병원 검사를 강요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의사한테 미리 돈 주고 치매 진단 받게 하려던 거였어요. 그리고 윤정이, 그 애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시어머니 건강 챙겨드려야죠. 라며 매일 약 챙겨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었거든요. 제가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의 짓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 자식들이 진짜 어떤 놈들인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제가 죽은 척하면서 얘들의 진짜 본심을 확인하는 거죠. 과연 제 죽음을 슬퍼할지 아니면 재산만 생각할지 말이에요. 결과는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제 재산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72시간의 게임이 시작됐어요. 과연 얘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텨낼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재미있는 게 시작이에요. 폭탄 선언이 터진 후 장례식장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조문객들은 수근거리며 하나둘 빠져나가고 남은 건 멘붕에 빠진 제 가족들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더 충격적이에요. 제가 어떻게 얘들의 범죄 증거를 다 모았는지, 그리고 얘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속였는지 말이에요. 먼저 큰아들 민수의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놈이 47억을 횡령한 수법이 정말 교묘했어요. 제가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회계를 담당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회사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제 개인 돈으로 먼저 메꿔놨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가 회사에 돈을 넣은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어요. 실제로는 회사 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린 건데 말이죠. 그렇게 몇 개월 하더니 점점 대담해졌어요. 가짜 계약서 만들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업체에 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그 돈은 자기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민수가 도박하러 강원랜드 갈 때마다 제 지인들이 목격하고 알려줬거든요. 사장님, 아들이 카지노에서 큰돈 잃고 있다고 말이에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확인해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잃으면서도 계속 도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혜진이, 그 애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아세요? 먼저 제가 자주 가는 병원 정신과 의사를 매수했어요. 그 의사한테 5천만 원을 주면서 우리 엄마가 치매 진단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를 데려가서 간단한 검사만 받게 한 다음 미리 짜놓은 대로 치매 초기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법무사까지 섭외했어요. 제가 치매라는 걸 근거로 성년의견인 신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 재산 관리 권한이 모두 혜진이한테 넘어가니까 말이죠. 다행히 제가 미리 눈치채서 막았지만 만약 늦었다면 제가 살아있는데도 제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게 될 뻔했어요. 막내 며느리 윤정이는 더 무서웠어요. 그 애는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제 혈압약을 바꿔치기 했어요. 혈압 낮추는 약 대신에 혈압 올리는 약을 줬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혈압이 오르내리면서 어지럼증을 자주 겪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시어머니 잠 못 주무신다고 하시니까 수면제 좀 드릴게요라면서 평소보다 3배 많은 양을 줬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의심스러워서 몰래 약을 분석기관에 보냈거든요. 결과를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용량이면 제 나이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양이었거든요. 그리고 막내 아들 병호, 그놈의 사기 수법도 정말 치밀했어요. 먼저 제 도장을 몰래 복사해서 가짜 도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신분증 사본도 몰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은행 담당자를 매수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와서 대출 서류 작성해도 되냐고 물어봤대요. 담당자가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와야 하는데 라고 하니까 3천만 원을 건네주면서 어머니가
정말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65억 원이라는 거액을 제 명의로 대출받았어요. 물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죠. 그 돈으로 뭘 했냐고요? 주식 투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친구들과 도박하고 유흥비로 썼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작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갑자기 저한테 너무 잘해주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애들이 매일 안부 전화하고 맛있는 음식 가져다 주고 그때 깨달았어요. 얘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립탐정 3명을 고용해서 각각 민수, 혜진, 병호를 미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윤정이는 제가 직접 감시했죠. 몇 달 동안 증거를 모으다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어요. 얘들의 범죄 행위를 보면서 정말 실망했다는 거였어요. 30년 넘게 정성껏 키운 제 자식들이 이렇게 저를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혈육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화가 났던 건 얘들이 저한테 단 한 번도 솔직하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민수가 사업이 어렵거나 돈이 필요하면 엄마, 사정이 이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의논이라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랬으면 제가 도와줬을 텐데 몰래 회사 돈을 훔쳐가다니. 혜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이 어려우면 엄마, 우리 형편이 힘들어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상의라도 하지. 왜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병호도 그래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어머니,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 명의로 몰래 65억을 대출받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윤정이는 더 심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 아프다고 생각했다면 시어머니 병원에 같이 가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죠 라고 말했어야죠. 그런데 몰래 독을 먹이다니. 제가 아플 때도 돈 얘기만 하고 제 건강보다는 재산에만 관심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서글펐어요. 특히 상처받았던 건 얘들이 저를 완전히 바보로 본 것 같았어요. 어차피 엄마는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뒤에서 이런 짓들을 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 친자식들이니까 마지막 기회라도 주고 싶었어요. 혹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수라도 한다면 용서해 주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기로 한 거예요. 과연 얘들이 돈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말 저를 어머니로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결과는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였어요. 과연 얘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드디어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스크린이 꺼지자마자 장례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죠.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건 민수였어요. 그놈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이게 뭔 소리야? 엄마가 살아있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관을 열어보려고 달려들더라고요. 물론 관 안에는 마네킹이 들어있었죠. 민수가 관을 열어보고는 더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가짜야? 혜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치매 진단서.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윤정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남편 병호한테
매달렸어요. 여보, 어떡해? 혈압약 바꿔치기 한 거. 시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어. 병호는 그나마 침착한 척했지만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일단 침착하자. 엄마가 정말 살아계신 건지부터 확인해보자. 그런데 이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나간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제 손자 준호였어요. 준호는 20살 대학생인데 어릴 때부터 저와 가장 가까웠던 아이예요.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돈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죠. 준호가 가족들 앞에 섰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삼촌들, 고모, 고모부, 할머니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준호한테 화를 냈어요. 야,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어른들 일이야.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준호가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할머니 재산 같은 거 전혀 바라지 않아요. 할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혜진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야, 준호야! 너 아직 어려서 몰라.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알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윤정이도 거들었어요. 맞아. 준호야, 너도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으면 알게 될 거야.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족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를 이렇게 배신하면서까지 갖고 싶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때 민수가 폭발했어요. 야, 너는 어려서 몰라. 나는 지금 30억 빚이 있어. 이걸 안 갚으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고. 준호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 빚은 왜 생긴 건데요? 그건 민수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도박으로 만든 빚이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때 혜진이가 방향을 바꿨어요. 어쨌든 엄마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니야? 72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 병호가 동의했어요. 맞아. 일단 엄마를 찾아서 직접 사정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가족들은 제 집으로 갔지만 당연히 없었어요. 제가 자주 가던 장소들도 다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 사이 준호는 혼자 장례식장에 남아서 제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준호만은 조용히 제 사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죠. 한편 가족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민수는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계속 전화를 걸어왔죠. 이봐, 최민수! 돈 언제 갚을 거야? 더 늦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물어난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큰돈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하지만 사채업자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 지겹게 들었어. 내일까지 10억 먼저 갚지 않으면 집에 찾아간다! 혜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제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들이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상속 절차는 언제 시작되나요? 대출금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혜진이는 거짓말로 일관했어요. 아직 장례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병호와
윤정이는 더 심각했어요. 65억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갚을지 막막했거든요. 윤정이가 병호한테 다그쳤어요. 여보, 이제 어떡해?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 병호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일단 엄마를 찾아서 무릎 꿇고 빌어보자.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언론에서 장례식장에 이상한 소문을 듣고 취재를 시작한 거예요. 한 기자가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최정란 회장 장례식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데 사실인가요? 관계자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죠. 300억 자산가가 가짜 장례식을 했다는데 진짜? 재벌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72시간 중 이미 24시간이 지났는데 가족들은 아직도 제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준호만은 여전히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이 너도 집에 가라고 해도 듣지 않았죠. 할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이제 48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제 가족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제일 먼저 무너진 건 민수와 윤정이었어요. 그 둘이 제일 급했거든요. 민수는 더 이상 사채업자들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어요. 드디어 결정을 내렸죠. 도망가기로 한 거예요. 새벽 3시 민수는 몰래 집을 나와서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필리핀으로 도망갈 계획이었죠. 거기서 몇 년 숨어 있다가 상황이 정리되면 돌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걸 모를 리 있겠어요? 이미 공항에 사람을 보내놨거든요. 민수가 출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경찰이 나타났어요. 최민수 씨죠?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이 검찰에 넘어간 거예요. 한편 윤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애는 친정어머니 집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며 하소연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 시어머니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친정어머니가 물어봤어요. 대체 뭘 한 거니? 윤정이가 울면서 고백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이상한 약을 먹였어. 천천히 돌아가시라고. 친정어머니가 기절할 뻔했어요. 미쳤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그런데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이 들어왔어요. 윤정희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정이는 그 자리에서 실신해버렸어요. 이 소식이 언론에 터지면서 난리가 났어요. 아침 뉴스부터 시작해서 온라인까지 모든 매체가 이 사건을 다뤘죠. 300억 상속 두고 가족 범죄극, 부동산 여왕 최정란, 가짜 장례식으로 가족 범죄 적발, 도망 끝, 공항서 체포된 아들, 며느리는 살인미수 혐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최정란 회장의 가족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말이에요. 인터넷 댓글들도 난리였어요. 세상에, 돈 때문에 친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했다고? 요즘 자식들 정말 무섭다. 부모를 뭘로 보는 거야? 300억이면 나눠 가져도 충분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한편
혜진이와 병호는 아직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죠. 혜진이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정말 곤란한 상황에 있어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건 정말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였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에게 돈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만든 증거가 있다면서요?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혜진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감옥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일단 자수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형량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병호도 마찬가지였어요. 65억이라는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최병호 씨, 대출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됐습니다. 즉시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호는 절망했어요. 65억을 어떻게 갚겠어요? 이미 그 돈은 다 날렸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혜진이와 병호가 서로를 배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혜진이가 먼저 시작했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죠. 저기, 제 동생 병호가 시어머니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았어요. 6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요. 병호도 지지 않았어요. 제 누나 혜진이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려고 의사를 매수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남매가 서로를 고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언론은 이 소식까지 보도했어요. 최정란 가족, 이제는 서로 고발. 탐욕의 끝은 어디? 시민들의 분노도 극에 달했어요. 정말 한심하다. 돈 때문에 형제끼리 등 돌리네. 이런 가족한테 300억이 있다는 게 화가 난다. 그런 와중에도 준호만은 여전히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72시간 내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기자들이 준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준호 씨, 가족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어떤 기분이세요?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30년 넘게 키운 자식들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시다니? 할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길 바라세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할머니 재산에 관심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마음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이 인터뷰가 방송되자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저 손자만은 다르네. 정말 착한 아이다. 300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대단해. 드디어 72시간이 다 되어갔어요. 이제 6시간밖에 남지 않았죠. 민수와 윤정이는 이미 구치소에 수감됐고 채진이와 병호는 아직 버티고 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장례식장 스크린이 다시 켜졌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과연 제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준호입니다. 지금까지 할머니가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72시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장례식장 스크린이 다시 켜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할머니가 마지막에 뭔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건 할머니가 아니라 저였어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왜 갑자기 손자가 나온 거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정란 할머니의 손자 준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장례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했죠. 사실 할머니께서는 이미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댔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모든 영상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사실 할머니는 원래 직접 이 모든 걸 하시려고 했었어요. 가짜 장례식도 직접 진행하시고 72시간 동안 가족들을 지켜보실 계획이셨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병이 악화되셨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저를 병실로 부르셔서 모든 걸 부탁하셨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못다한 일을 내가 대신 해줘야겠다고 하시면서요. 장례가 더욱 조용해졌어요. 할머니께서 마지막 며칠 동안 정말 힘드셨는데도 마지막까지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영상을 언제 틀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드린 것뿐입니다. 혜진 고모와 병호 삼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아직 구속되지 않아서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를 틀었어요. 스크린에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제 계획이 성공했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는 여전히 강했어요. 30년 넘게 키운 자식들이 저를 배신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친어머니도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만약 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수한다면 용서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텼다면 그럼 제 재산은 모두 사회에 돌려주기로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할머니의 뜻에 따라 300억 원 전액이 사회에 기부됩니다.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결정에 감동받은 거죠. 그리고 저도 한 푼도 받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원하신 건 돈이 아니라 정이었으니까요. 이때 혜진 고모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준호야, 이럴 수는 없어.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모, 지금까지 할머니한테 한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정말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혜진 고모가 절규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우리를 친자식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게 정말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건 할머니가 너무 상처받으셔서 충격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을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진실을 말하게 하려고 하신 거였죠. 병호 삼촌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엄마의 친자식이 맞다는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두 할머니의 친자식이 맞아요. 할머니는 그렇게라도 말씀하셔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친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충격을 주려고 하신 거였죠. 혜진 고모가 무릎을 꿇으며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흘러나왔어요. 준호야, 내 마지막 유산은 내가 보여준 진심이다. 돈보다 소중한 마음을 잃지 마라. 그리고 이 할머니를 기억해줘.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거든요. 장례는 눈물과 침묵에 잠겼어요. 기자들조차 숙연한 분위기에 말을 잃었죠.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례가 모두 끝나고 며칠 후 할머니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준호 씨, 할머니께서 따로 준비해 두신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건네준 봉투를 열어보니 할머니의 편지와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준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모든 계획이 끝났다는 뜻이겠구나. 내가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지켜줘서 고마웠어. 300억은 사회에 기부하지만 너만큼은 예외야. 20억 원을 따로 준비해뒀다. 이건 내 몫이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착하게 살아라.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슬픔과 동시에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결국 할머니의 마지막 계획은 완벽했어요. 탐욕스러운 가족들은 벌을 받았고 순수한 마음을 지킨 저에게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찾아왔죠. 지금 민수 삼촌은 5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어요. 혜진 고모는 3년형, 병호 삼촌도 5년형을 받았어요. 윤정 숙모는 공소권 없음으로 석방됐어요. 피해자인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고 약물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300억을 얻으려다가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결국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가져다 주었죠. 여러분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돈보다 더 값진 것들을 지켜나가시길 바라요. 할머니,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바르게 살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뭔가 느끼셨나요? 돈은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돈보다 더 값진 것들을 지켜나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보상받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